예수 내 삶의 인도자 예수 그 이름 안에 영원히 당신의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세상 슬픔 속에도 날 품에 안아주시는 말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도 날 지켜주시는 희망의 주시여 예수 날 사랑하시는 예수 날 지켜주시는 예수 그 이름 안에 영원히 나 당신 안에 살게 하소서 깊은 슬픔 속에도 수많은 아픔 속에도 외로워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시여 예수 날 사랑하시는 예수 날 지켜주시는 예수 그 이름 안에 영원히 나 당신 안에 살게 하소서 나 당신 안에 살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마태오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장기기증을 떠올립니다. 장기기증과 이식은 애덕의 실천으로 생명에 대한 봉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것 또한 장기기증인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 for you는 쉽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 장기기증과 장기이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기기증과 관련해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생명운동센터 이창하 팀장님, 서울 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김영숙 코디네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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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우리 김형숙 코디네이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발음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코디네이터. 네. 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코디네이션이라는 그 영어의 어원처럼요. 사실은 장기 기증이나 장기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일을 코디네이터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에서는 조금 더 업무들이 세분화돼 네. 있어서 장기 기증에서도 좀 더 여러 업무들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아직은 물론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 기증과 또 장기 이식을 하는 코디네이터 업무들이 많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 이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기증자분하고 또 이제 살아있는 생체 기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을 하는 이제 기증자들에게 또 그 보호자들에게 힘든 상황에서 기증 절차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리고 네. 의학적으로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는 과정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식을 끝나고 또 퇴원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돌아갔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에서 승인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네. 일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이고요. 네.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나누게 될 장기 기증에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뇌사자 관련된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국어로 말하기가 참 그런데 그렇죠. 그냥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 조금 네.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뇌사자분이 생기셨을 때 뇌사자들의 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사실 위기에 놓인 가족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장기를 구독하고 장기를 뇌사자 가족들을 또 그 뇌사자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도 지지할 수 있고 기증 후에도 그 가족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라고 네. 해서 두 가지 업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말 자체가 뭔가 연결하고 조정하고 네. 이런 역할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족들이라든지 네. 또 의료진이라든지 또 국가나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또 다독이는 일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네. 연결 조정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창하 우리 팀장님, 네. 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우리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또 생명운동센터가 있고 거기서 네. 팀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우리 장기이증 또 코디네이터하고 어떤 이렇게 연결된 일을 하시는지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생명운동센터에서는 이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른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기증 운동, 조혈모세포 기증 운동, 헌혈 운동, 그 외에 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하고 이제 함께를 한다면은 일단 저희는 장기기증 희망자를 모집하는 네. 기관으로서 이제 장기기증을 통한 그런 그 소중한 이제 가치라던가 그 사랑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널리 전하고, 또 특히나 이제 가톨릭 중앙의료원과는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이라는 행사를 함께 네. 해서 그 기증자를 예우하는 네. 그런 행사를 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려면 나는 나중에 어떤 이제 기증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야 되고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네. 또 기관이고, 특히 우리 그 88년, 89년 요 시기가 세계 성체대회 할 때 한참 뭔가 우리도 그 성체성사 정신으로 뭔가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성체대회를 했는데 네. 그 실천 사항으로 나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때 뭐 헌혈 운동, 안구 기증 뭐 이런 것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사업이 지금까지도 계속 네, 계속 이어져오는 이어지고 거죠? 있고 더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긴 했는데 또 뭐 장기 기증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장기 기증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기증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가면 이렇게 좀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김영숙 코디네이터님, 우리가 어떤 걸 기증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이 이창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혈모 세포가 그 혈액 질환 환자들에게 많이 기증을 조혈모 세포요? 네, 조혈모 네. 세포 기증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다고 하면 저는 이제 장기 기증 중에서도 고형 장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조혈모 세포도 장기 기증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죠. 장기 네. 기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똑같다고 조혈모 생각합니다. 세포를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세포를 말하는 거죠? 조혈모 세포가 이게 한자로 풀이를 하면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라는 네.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엄마 세포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건강한 혈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액 질환자 분들은 이 조혈모 세포가 자꾸 병든 혈액을 만들어내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는 이런 조혈모 세포를 기증을 해줄 이제 그럼 조혈모 세포는 어디서 기증? 내 몸에 어디서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조혈모 세포가 골수에 가장 많이 들어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 많이 무서워들 하셨었죠. 골수 기증이라고 네, 하면 척추에서 주사로 뽑는 거죠, 그게. 그렇게들 많이 오해를 아닌가요? 하셔서 예, 그게 좀 문제 있는데 그래서 네. 뭐 골수 기증을 했더니 하반신 마비가 네, 됐다더라 뭐 그런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정말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오해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몸의 뼈에서 이제 엉덩이 뼈가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래서 네. 옛날에 전신 마취를 해서 엉덩이 뼈에서 채취를 했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혈액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약물이 개발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혈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분 헌혈하는 방식으로 네. 편안하게 예, 기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요거와는 다른, 이건 고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딱딱한 형태라는 의미잖아요, 고형이라는 게. 네, 그래서 쉽게 네.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말초혈관에서 네. 기증을 하는 말초혈관 질환자들한테 기증을 할 수 있는 혈액 질환에 대한 치료라고 하면 고형장기는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머리에서부터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눈,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 네. 기증하셨던 안구 기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실제 얼굴도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조직 기증으로 속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굴을 성형이나 이런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화상이라든지 네. 근육의 위축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치료의 방법의 하나로 조직 기증도 사실 가능하죠. 조직 기능과 장기 기증은 조금 구별되는 또 개념이 구별돼서 되는 예. 거죠. 그래서 하는데 네. 제가 오늘은 신부님이나 네.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그냥 여기서부터 내려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머리하고 얼굴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하고 폐장 기증이 가능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간이 있고요. 네. 간 기증과 함께 옆쪽으로 췌장. 네. 그다음에 췌장의 이식의 경우는 당뇨 있는 환자분들에게 네. 기증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췌장 이식이 옛날에 합병증이 많아서 기증이 어려웠다고 하면 췌장에서 아주 중요한 세포만 골라서 네. 이렇게 이식을 하는 췌도 이식이라는 것이 최근에 또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옆 아래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증으로 해서 장이 이렇게 네. 잘려지는 경우, 그다음에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단장 증후군을 해서 장 자체가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장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장을 잘라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네. 사실 우리가 소장의 역할은 네. 장기를 이렇게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식을 통해, 그러니까 영양분을 흡수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장기가 장 부분이 잘라졌을 경우 그 장을 이어가는 소장 이식도 지금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일하는 근로 현장에서 네. 손이나 팔 같은 곳이 네. 다쳤을 경우 그 기증을 손과 팔도 기증을 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팔을 기증하는 이식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기증의 소중함들이 이제 다리와 발까지도 가서 사실은 모든 전체의 기증의 의사만 있다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을 네. 그게 뭐 형편이 된다면 네. 다 기증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이거는 생체 기증이란 말도 있는데 네, 그거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네. 그 생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장기는 이미 기증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뇌사자한테만 기증이 그렇죠. 가능한데요. 폐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 자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네. 한쪽 폐를 주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폐를 기증한다기보단 판막을 이어서 실제로 부모님이 양 부모님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딸에게 기증을 하셔서 이루어진 케이스가 네. 한국에서도 수술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폐장도 최근에는 이제 그 생체 기증이 가능한 장기로 돼 있고요. 네. 간의 일부를 기증하실 수 있고 신장도 2개라서 그 중에 하나를 드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 같은 경우도 소장의 길이가 많이 길기 때문에 일부 길이 1m 한 50cm 정도만 기증을 하는 정도로 해서 장을 기증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기증은 사실 그 장기를 주는 사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또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장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살아서 줄 수 있는 장기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살아서 줄 수 있는 장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주는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네, 네. 건강에 해치지 않을 네. 정도의 네. 그런 기준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빠뜨린 것 중에 최장도 사실 일부를 드리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줄 수 네, 있어요? 하기는 법적으로는 되는데 지금의 환경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증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아예 기증 자체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장기 기증하기 위해서는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뇌사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뇌사가 아니라 그냥 자연사 했을 때는 또 어떤 경우인지 어떻게 장기를 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뇌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뇌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정의 내리는 것에는 비가역적인 구조 상태로 네. 뇌의 구조적인 어떤 기저 질환이 확실히 있어서 네. 컴퓨터 촬영이라든지 MRI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확실히 뇌에 이상이 생긴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행 질환이 있어서 일부러 약물 중독이라든지 어떤 그 전신에 그 마비가 오는 그런 상황들을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뇌의 상태가 확실히 돌아올 수 없는 호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게 인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럼 뇌사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뇌사 상태인 경우에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신부님.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아직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가 먼저 네. 정지된 상태. 네. 네. 그렇게 그게 일반적으로 네.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뇌가 죽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뇌간에 있는 뇌에 관련된 이 척수 쪽으로 관련된 뇌간 반사가 소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뇌사자분을 만졌을 때 어떤 그 이렇게 통증을 줘도 통증에 반응을 하지 않고 네. 환자분에게 그 동공을 반사해서 했을 때도 각막이라든지 이런데 빛 반사가 전혀 없다든지 네. 이런 우리가 뇌간 반사의 소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뇌간 반사의 소실 현상이 있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호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법적으로 저희가 2번의 무호흡 검사를 실행하는데요.
환자가 자바로흡이 전혀 없어서 혼자서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을 판정하는 검사를 진행을 해서 네. 이 두 번의 테스트를 일정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뇌사 판정위원회를 거쳐서 뇌사라고 선언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사망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기증이 가능해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사일 때 가능한 기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머리서부터 했던 거의 모든 모든 전신에 네, 장기가 기관을 다 있고요. 줄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조금 요즘에 아쉬운 것이 조직 기증이라는 것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이런 표현이 네네, 여기 지금 그렇죠. 오늘 맞을지는 네. 모르겠는데 그 표현이 네. 제가 조직 기증을 처음에 권유했었을 때만 해도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무슨 소리 하냐 이런 네. 것처럼 사실은 뼈라든지 골, 그다음에 여기 근막 이런 것들은요. 뼈의 요즘 같은 경우 종양이라든지 환자들이 사고로 인해서 절단된 경우에 네. 기증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이식 같은 경우도 화상의 환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등 쪽에 있는 피부만 기증을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심장 기증을 못하면 판막을 통해서 네. 기증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이 어쨌든 뇌사 있습니다. 판정을 받으면 네. 아직 다른 장기가 손상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뭐 웬만한 건 다 이제 기증이 기증이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것이죠. 네. 근데 그리고 만약에 아까- 자연사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걸 기증할 수 있는 건가요? 자연사로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뇌사만 꼭 중요해, 뇌사가 됐을 때만 기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시신기증. 네. 네, 시신기증 같은 경우는 자연사로 돌아가시고 나셨을 때 사실 의과대학에서 의학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병을 이렇게 알고 고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신기증을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자연사 할 네. 경우에는 장기들이 그 손상이 빨리 되기 때문에 기증을 못 하는 건가요? 자연사라고 하는 것을 심장이 멈추는 시점에서라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장이 멈추는 시점에 예를 들어 뇌사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 얘기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심장이 멈춘다고 하면 기증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멈추는 그 시점은 병으로 인해서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하느님께서 이제 불러가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기증하실 수 있는 게 시신 기증 아니면 안구 기증이 안구 가능할 것 기증은 같습니다. 보통 많이들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네. 그 아까 약간 뇌사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 사실 장기를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려면 사실 뇌사를 판정받았을 때 그때 이제 기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뇌사가 되는 경우는 보통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뇌사로 사망을 했다고 해도 미리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미리 표명해야만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현행 법은 사실은 그 장기 기증에 있어서 뇌사가 됐을 때 장기 기증에 있어서는 네.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특히 법적으로 선순위 1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뇌사 때 장기 기증을 평상시에 고인이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놓으시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증을 하고는 싶은데 환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몰라서 기증을 꺼려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등록증에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상시에 평소에 자기 가족들한테 의견을 얘기를 하는 말하는 게 거 중요하고요.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신부님이 굉장히 예리하신 네. 지금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 문헌상으로 네. 연구 논문에서 보면 네. 가족들이 왜 기증이 반대되었을까, 안 된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떤 그
본인의 뇌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네. 또는 기증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서 거부 반응 또는 신체의 손상이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기증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기증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기증 의사를 밝혔으면 이제 보호자들이 그 기증에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럼 이렇게 서약을 했지만 변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가족을 설득을 하시나요? 내사 상태에 있는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꺼내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뭐 그게 병으로 인해서였던 또 사고사로 인해서였던 가족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기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 가서 장기 기증을 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저의 소개를 드릴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신분을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냥 어머님, 아버님 혹은 또 그분의 그 호칭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보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들과 이렇게 그 비언어적인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손도 잡고 그렇죠. 또 등도 이렇게 토닥일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일단은 네. 가족의 네. 죽음을 앞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슬픈 상태인데 그 얘기 꺼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그분의 상태가 어떻게 네. 돼서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사실 이 얘기를 하셨는지 내지는 또 이제 이 상태의 결정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겠다. 내사자 상태로 놓여 추정되는 거 있어서 기증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러 왔다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 제일 얘기하기 힘든 경우가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보낼 경우에. 보내야 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부모님과 네. 많이 울게 되는 상황도 네.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기증 이야기보다는 그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충분히 기증 못하겠다고 해도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나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그렇죠. 저에게 전화 네.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장기 기증하는 과정이 보통 한 1박 2일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생각이 많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진행 절차를 하다 보면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그분들이 언제든지 기증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나중에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좀 더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오픈으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입이 안 떨어지실 것 같은데 여기 되게 가슴 아픈 사연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하나 사연이 기억 남는 사연이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세요. 우리가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6세 됐던 그 소녀였는데 사실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본인 실수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조모 할머니가 아이를 대신 키우고 있었고 아버님은 병중이셔서 법적으로는 아버님이 동의를 해야만 했는데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할머니가 법적인 동의여자였고 이 할머니와 이 소녀가 살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경우는 삼촌이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기증의 모든 일을 하셨던 분이 그 삼촌이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삼촌을 지금도 좀 잊을 수가 없는 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참 제가 여기서 쓰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표현이 들면 경찰서에서도
뭐 지금은 물론 경찰분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사고가 생기면 그 가족들에 대해 이렇게 좀 무시하는 행동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사로 내사가 되는 경우는 경찰에서 우리가 이제 사건이나 이런 조서를 정확하게 알고 검찰에 가셔서 그 검시전 적출 승인서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의료인이 할 수가 없고요. 보호자분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이제 경찰서에서 사실은 그런 대우를 받으시니까 기증을 하시기로 다 썼던 수술 적출 시간 5시간 정도를 남기고 기증 철회를 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소리가 나시잖아요. 저는 수술 시간 5시간 정도 남긴 정도면 수혜자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실망을 많이 할 텐데. 네, 그게 가장 네. 문제죠. 그러니까 수혜자의 얼굴을 보진 않았지만 전국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수혜자들은 기쁨에 이제 그렇죠. 살 수 소식을 있다라는 들었을 때. 네,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갑자기 이게 취소됐다라는 말을 전한다는 것은 저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사실 그 취소된 이유를 듣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촌께 전화를 했어요. 그냥 기증 취소하시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그 누구누구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잘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 시간만 그럼 같이 갖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2층이었는데 제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층에서 보고 오시는 걸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문 앞에서 가까운 곳에 그 할머님하고 삼촌분을 앉히고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왜 무릎을 꿇고 오달받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삼촌의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으셨어요? 네, 꿇고 기증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 속상한 마음을 그냥 잘 어루만 주셔서 누구누구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고 네. 근데 그 모습으로 하고 중환자실에 가서 면회를 마치고 삼촌이 조금만 시간을 다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기증을 종용하거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이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그 삼촌께서 나중에 전화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제가 이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이런 고비는 있다. 기증자 가족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증을 다 마치고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보니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조카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 그 고비를 항상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식 기증을 하는 과정에서 뇌사자 관리 코디네이터는 24시간 온콜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럴 때에 저희가 있는 보람도 있고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새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정말 나눔에 생명 나눔이 있어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진짜 현장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애독과 생명에 대한 봉사, 장기 기증과 이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장기 기증 사례를 통한 현재의 상황과 등록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